이번 시간은 페이지 34페이지 집안조사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조사. 집안조사 부분은 보통 저거죠. 그 집안에 가장 적합한 기초구조를 선정하기 위해서 보통 집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은 집안의 성질과 관련된 분야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성질과 관련해서 보통 경질 집안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연약 집안입니다. 자, 연약 집안이 문제가 생기지 경질 집안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 연약 집안의 대표적인 이 두 집안을 특성을 우리가 공부해 두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사질토하고 이 점토 집안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공부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사질토 집안을 봤을 때 사질토하고 이 점토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질 모래 집안하고요, 자, 이 점토 집안, 이 두 가지 집안에 대해서 특성을 우리가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이제 다루는 것이 지중응력 부분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지중응력 분포 이거로 이거의 접지압하고 같이 공부하여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기초판이 있었습니다. 기초가 있을 때, 자,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이 됩니다. 상부에서 건축물의 하중, 저번 주에 배웠던 고정하중, 적지하중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하중이 작용되면 밑에서 집안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뭐가 생긴다? 땅속에 지중응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중응력. 그래서 지중응력은 집안의 땅 속에서 생기는 응력이죠.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을 지중응력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지중응력 분포 크기적인 측면은 화살표 길이가 지중응력 크기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사질 집안은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되면 지중응력 분포, 그러면 이제 접지압은 이때 지중응력과 기초판 밑면과 맞닿는 압력을 접지압이라고 합니다. 접지압. 이 접지압 개념은 보통 중앙부가 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중앙부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모래 집안에 건축물을 주면 건물 주변이죠. 모래가 자꾸 섞여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앙부가 최대가 되고 주변부가 최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변부가 최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모래 집안 사질에서 사중대 이렇게 암기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부가 최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점토 집안의 경우는 기초가 있을 때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이 되면, 자, 저항하려고 하는 지중응력이 바로 주변부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사질 집안하고 반대로 주변부가 최대로 나타내고 중앙부가 최소로 나타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중앙부가, 자, 이 최소고 주변부가 최대가 됩니다. 주변부 개념이, 자,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건축물을 지면 치마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정리를 해 두시면서,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지중응력 분포 개념 가지고 한번 냈고, 접지압으로도 등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냥 압력 이렇게 언급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 장난쳐서 한번 내고, 그래서 한 4-5번 정도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주 언급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 두십시오. 사중돼 놓고 반대로. 그러면 그러면 이 사질 집안하고 점토 집안의 건축물을 지었을 때 치마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치마 건축물에 자, 이 건물의 치마 형태는 자 어떻게 나타나나? 치마 형태는 그래서 건축물 사질 집안의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질 집안 위에 자, 이 건축물을 긴 건물을 짓게 되면 얘는 어디가 지중응력이 적었습니까? 채소가 되는 게 주변부죠. 이 주변부가 채소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가 치마량이 어떻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축물의 이 건물의 양단이죠. 양단 끝부분 주변부 양단 부분 치마량이 큰 거예요. 치마량이 크게 됩니다. 주변부에서 못 받쳐주니까 여기가 치마가 많이 되고 중앙부가 어떻게 많이 받쳐주죠. 그래서 치마량은 양단부 치마량이 많습니다. 근데 점토 집안의 건축물을 짓게 되면 중앙부에서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뻘 같은 데 빠지게 되면 어떻게 쑥쑥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뻘에 빠지면 자꾸 더 들어가죠. 그래서 중앙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물이 이 집안에서는 이런 치마 형태가 생기고 이렇게 치마가 되고요. 반면에 여기에서는 치마가 중앙 센터 부분에 치마가 많이 생기는 게 이 부분이 여기 치마량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의 중앙 부분 치마량이 큰 겁니다. 건물의 중앙 부분 치마량이 커요. 점토 집안에 짓게 되면 여기 치마량이 크게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거에 대해서 각 집안을 비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사질 집안에 시험에는 이미 나왔죠. 투수성, 그 집안의 물빠짐성, 투수성 또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투수계수라고도 하고 수치로 나타냈을 때 당연히 물빠짐성, 투수성 개념은 자 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까? 사질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크고 얘가 나쁩니다. 그래서 투수성이 나쁘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죠. 그래서 점토 집안 쪽에 우리가 논농사를 짓는 이유가 이거죠. 바로 자 투수성이 얘가 나쁩니다. 그러면 투수성하고 연관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빠짐성이 있으면 이때 안밀 속도가 빨라집니다. 안밀 속도. 안밀이란 것은 이거죠. 흙 입자 사이의 간극수가 지하에서 빠져나가면서 흙이 압축되는 현상을 안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면 깻묵이 되죠. 그것이 안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밀 속도 또는 다르게 치마 속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안밀 속도가 빠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투수성하고 안밀 속도는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에 놓여집니다. 투수성이 좋으면 안밀 속도가 빠르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밀 속도, 치마 속도가 느려요. 같이 다닙니다. 투수성하고 안밀 속도, 치마 속도는 우리가 다르게 생긴 같은 방향으로 비례관계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치마가 잘 안 되는 반면에 사질은 치마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알아두실 게 이겁니다. 건조수축량하고 건조수축량. 건조수축량은 이 건조수축량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 저겁니다. 치마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건조수축량은 누가 클 수밖에 없습니까? 점토가 큽니까?
모래가 큽니까? 수축할 때 누가 많은 수축을 합니까? 점토가 많은 수축. 그래서 이제 건조 수축량은 얘가 적습니다. 얘가 크고, 그래서 이제 건조 수축량하고 관계 있는 것이 바로 치마량이에요. 치마량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 수축량이 적으면 치마량도 적어지는, 얘들 둘이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토 지반은 치마량은 커집니다. 치마량은 얘가 커집니다. 그래서 점토 지반은 투수성 투수계수가 나쁘다 보니까 빠르게 치마는 안 되죠. 속도는 느리지만 뭐가 됩니까? 치마량은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 때문에 점토 지반은 장기 안밀치마가 생기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안밀치마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장기 안밀치마 현상이 생기고, 자, 모래 지반, 사질 지반은 투수성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뭐가 됩니까? 치마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장기 안밀치마보다는 즉시 치마 형태가 많이 생기는 지반이 사질토의 개념이 됩니다. 사질토. 그래서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 마찰각. 내부 마찰각은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합니다. 내부 마찰각이란 것은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 마찰각이 이해가 안 되면 자기 본인 얼굴이 흙 입자라 생각하고 집에 가서 왕소금이 모래라 생각하고 마찰시켜 보십시오. 누가 더 끝인지. 밀가루는 진흙이라 생각하고 물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부 마찰각은 얘가 클 수밖에 없죠. 네. 내부 마찰각은 이 점토가 작습니다. 그래서 내부 마찰각이 지금 현재 시험은 얘는 나왔어요. 답을 유도시키는 투수성하고 내부 마찰각은 시험을 이미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낼 겁니다. 보시면 되겠고, 내부 마찰각은 얘가 적고요. 그 다음에 불교란 시료 재질. 자, 시료라는 것은 시험에 제공되는 재료죠. 흙의 재료가 시료인데 앞에 불교라는 아니불자입니다. 아니불자. 그래서 교란이 안 된 시료는 자연태적 상태의 시료를 불교란 시료체라고 칭합니다. 그 반대 개념이 되는 것은 교란 시료가 됩니다. 교란 시료. 흐트러진 시료를 교란 시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교란 시료 채취는 얘는 어렵죠. 얘는 안 돼요. 모래를 갖다가 안 흐트러지게 채취할 방법은 없죠. 불교란 시료 채취가 어려운 반면에 얘는 점토는 불교란 시료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래 지반은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현장에서 직접 다 합니다. 원위치. 땅 속에서 지반의 토질 시험을 웬만하면 거기서 다 처리하면 원위치 시험을 합니다. 원래 위치에서 바로 시험을 합니다. 교란 시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래를 안 흐트러지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이럽니다. 본드 넣어가 붙이고 오면 됩니다. 완전 그 토질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인공을 가지 않고 가져와야 되는데,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7번째 알아둬요. 그래서 이 불교란 시료 채취는 얘는, 어렵습니다. 얘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민비. 자, 예민비라는 것은 흙의 이김에 의해서 흙이 흐트러졌을 때 얼마나 약해지는가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예민비라고 합니다. 예민비. 그래서 예민비 이런 거 용어는 거기 35페이지 보면 다 거기 해놨죠.
우측에 뭐 용어 정리 해놨습니다. 예민비는 흙의 이김이 약해지는 예민비는 사질은 예민비가 1에 가깝습니다. 1에 가깝고 그 다음에 얘는 예민비가 4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럼 당연히 예민비는 누가 큽니까? 점토가 커야 얘가 크고 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점토가 예민비는 크면 흐트러졌을 때 많이 어떻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점토는. 모래는 흐트러지나 안 흐트러지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예민비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예민비는 분자에다가 불교란 시료, 자연태적 상태의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분자에다가 두고 분모에다가 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거예요. 이것이 예민비가 됩니다. 예민비. 그러면 흐트러졌을 때 강도를 분모에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토는 흐트러지면 많이 어떻게 약해지잖아요. 단단했을 때 뭐 신기 합니까? 흐트러져 놓고 합니까? 맞아요? 그 생각하면 되죠. 바짝 말랐을 때 뭐 신기 하면 손 안 꼽히죠? 그래서 흐트러져 놓고 하잖아요. 맞아요? 논농사 질 때 있죠? 벼 심으려고 하면 흐트러 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까지 넣어서 흐트러 놓고 이제 뭐 신기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안 약한데 어떻게 꼽으니까. 그래서 이걸 예민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8번째 유동화 현상, 유동화 액상화 현상. 유동화 액상화는 우리가 이걸 유동화 액상화라고 했죠. 유동화 액상화 현상은 집안이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면서 흙이 액체처럼 거동 움직이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액상화 유동화 현상 얘가 커요. 그래서 이 모래 집안이 유동화 액상화 현상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지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액상화 유동화 되면 땅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뭐처럼 움직입니까? 액체처럼 움직이면 붕괴됩니다. 정폭됩니다. 액상화 유동화가 이루어지면 지진이 엄청나게 정폭됩니다. 그래서 거의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액상화 현상은 왜 생긴다 했습니까? 액상화 이 유동화 현상은 액상화 현상은 보통 집안이 뭐일 때 많이 발생한다 했어요. 집안이 이제 두 번째 들으면 조금씩 잘 기억하셔야 돼. 또 열심히 적어가지고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좀 넣으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은 무슨 토에서 많이 생긴다? 금방 했죠? 사질입니다. 사질에서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밀도가 사질 집안이 느슨한 상태에서 생깁니다. 타져져 있으면 별로 덜 생기는데 느슨한 상태면서 이때 입도가 입자가 이 작은 모래, 미세한 작은 모래만 있는 거예요. 작은 모래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모래만 분포되어 있는 게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보통 밀실해지려면 다양하면 밀실해지잖아요. 맞아? 일본이 지금 안 좋은 이유가 저거 있었잖아요. 맞아? 경제가 안 좋았던 이유가 노령 인구만 자꾸 많죠. 인구 분포다가, 맞아? 그래서 요새 일본으로 취업 많이 가잖아.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래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심한 게 학력 쏠림 현상이 다 대학교 나와가지고 다 놀고 있습니다. 취업을 안 한답니다. 밑에 거는 외국 사람들이 다 한답니다. 일을 안 한답니다. 다 공부만 하고. 대학원에 한 26만 명 가 있고. 맞아요? 일을 안 한대.
공무원 공부하고 그리고 일부는 커피숍에 있고 일부는 게임이죠 하는 PC방에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경마장에 있고 뭐 등등등 이렇다까지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는 분이 적대 그래서 입자가 작은 모래만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 입자가 작은 모래만 있다는 겁니다. 이때 지하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진이나 진동이 오는 거예요. 이런 지진이나 이런 진동이 가해지게 되면 집안이 흙이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집안이 전단 저항력을 상실해 버려요. 옆으로 전단 저항력이 상실되면서 자, 이 집안이 뭐처럼 움직이더라?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그걸 하면서 집안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게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입니다. 거동이 움직이는 겁니다. 거동하는 현상. 이것을 액상화 유동화라고 칭합니다. 액상화 유동화. 그럼 그 위에 건축물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학에서는 이제 집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방지대책은 집안 계량 공법을 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집안을 계량해 주면 됩니다. 계량 공법을 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모래 집안이 있기 때문에 생겼으니까 치안법을 교체해 주는 공법을 쓰면 되는 게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치안공법을 쓰는 방법이 있다. 치안공법 바꿔주겠다 겁니다. 치안공법을 쓰고 밀도가 느슨한 상태에서 생기니까 어떻게 다져주면 되죠. 집안 다지기 공법을 하면 됩니다. 다진 공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다진 공법이나 아니면 저걸 써주면 되죠. 주의공법 같은 걸 써주면 돼. 그래서 다진 공법. 다진 공법은 대표적으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플로테이션 공법. 그래서 이 다진 공법을 써주시면 됩니다. 또 입자가 작은 모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주입공법, 고결공법을 써주면 되죠. 그라우팅 공법, 주입공법, 이 그라우팅 공법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결법이라고도 하죠. 고결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있어서 생겼어요. 지하수. 그래서 집안에 탈수공법을 써주는 거예요. 물빼기 탈수공법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웰포인트 공법 같은 이런 탈수 물빼기 공법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죠. 전단저항력 상실해서 생기기 때문에 연속 지하벽을 설치, 지하 연속벽 같은 걸 설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하에다가 벽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전단벽을 갖다가 설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액상화 유동화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매립지는 사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파트 있죠? 매립지 아파트는 사지 마세요. 매립지 아파트를 사면 지진이 왔는데 어떤 아파트는 멀쩡한데 자기 아파트만 붕괴가 올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보통 증폭됩니다. 지진 에너지가. 이렇게 와서. 그래서 주의 깊게 한번 봐두세요. 보면 포항 지진은 아까 액상화라는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액상은 특히 모래지만 매립지가 잘 생깁니다. 매립지는 특히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간척지 이런 데 있죠? 집 지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립지. 자, 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집안조사. 집안조사는 한번 읽어두세요. 집안조사 뭐 목적이나 이런 것은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집안조사. 자,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은 종류가 두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먼저 짚어보기, 시험 파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얕은 데죠. 이건 깊을 때는 짚어보기나 시험 파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침봉 가지고 찔러 가지고 땅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깊이 못 찔러죠. 막대가 콕 찔러가지고 탐침봉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슈퍼맨도 아니고 막 20m까지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데 하고 짚어보기 직접 파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링은 집안에 구멍 뚫는 것이 바로 보링입니다. 보링을 하면 자 우리가 저거 같죠? 뭐 벽이나 나무에 구멍을 뚫면 그 안에 재료가 나오죠? 그것처럼 땅에 구멍을 뚫면 여기 나오기 때문에 흙의 종류라든지 집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지하수 뚫다 보면 물이 나오겠죠? 지하수의 측정이나 토질 시험용 시료 채취 이런 걸 목적으로 집안에다 구멍 뚫는 걸 보링이라고 해요. 이 보링을 보통 천공이라고도 하죠. 구멍 뚫는 것을 천공이란 단어도 쓰고 그래서 보통 구멍 난 걸 천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번에 뭐 용가리 까자마고 위에 천공 나가 죽었었잖아요. 구멍 나는 것은. 그래서 보링을 구멍 뚫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38페이지 표준 간입 시험. 그리고 그 다음에 베인 테스트 있죠? 5번에 베인 테스트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운딩 시험에서 원위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운딩, 원위치 시험. 토질에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원위치 시험. 원래 집안 위치에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표준 간입 시험이 나오고요. 표준 간입 시험. 표준 상태에서 일정 정도의 간입을 하는데 타격 횟수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간입 시험이 자 바로 30cm 간입을 하는데 때려 박는데 타격 횟수입니다. 타격 횟수로 구하는 거예요. 타격 횟수. 몇 번 때려 박았느냐? N치, N 값으로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추정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집안의 밀실도 측정을 한다든지 밀실도 측정이라든지 흙의 내부 마찰각 이런 것 측정할 때 이 시험을 통해서 보통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 주십시오. 얘는 뭘로 구했다? 타격 횟수 N치입니다. N 값으로 구한 거예요. N 값으로. 그러면 집안에다가 타격해서 타격 횟수가 많이 때렸는데 들어간 그 집안이 뭐다? 밀실한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타격 횟수가 적게 되면 뭐다가 밀실하지 않은 쉽게 박힌다는 거죠. 우리가 벽에 못을 박을 때 이겁니다. 못이 잘 들어간다는 것은 벽이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잘 박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표준 간입 시험은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이 표준 간입 시험의 이 N치는 집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모래에 박을 때하고 점토에 박을 때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 간입시 N값은 이것은 타격 N값은 집안에 따라 차이가 있죠.
집안에 따라 우리가 다릅니다. 집안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신뢰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뢰도가 차이가 납니다. 신뢰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인시험. 배인은 원래 무엇이다? 배인 테스트, 배인시험 테스트. 배인은 날개죠. 십자형 날개를 때려 박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전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전을 십자형 날개를 회전시켜서 회전력으로 자, 이 연약 점토 집안입니다. 연약 점토 집안이 됩니다. 얘는 주의할 것이 얘는 N치로 다루는 거고요. 얘는 N치로 N 값으로 했고 몇 번 때려 박은 타격 횟수로 구한 것이고요. 얘는 회전력으로 연약 점토 집안을 진흙이라 해요. 진흙. 연약 점토 집안에 바로 이 점착력이에요. 점착력 판별시험에 사용이 됩니다. 점착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회전 속도가 빠르면 점착력이 없는 것이고 회전 속도가 느리면 점착력이 있는 겁니다. 또는 보통 흙의 전당 강도 시험이라고 돼. 전당 강도 시험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원위치 시험 사운딩입니다. 사운딩 테스트에 해당이 되면 시험에 해당이 되고요. 원래 집안위치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물리적 지하 탐사는 대략적으로 안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데 아는 것이 물리적 지하 탐사입니다. 물리적 지하 탐사는 탄성 파식하고 전기 저항식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씁니다. 자, 탄성파는 보통 지진파의 원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탄성파식 지하 탐사가 됩니다. 지진파. 그러면 인공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폭발시켜가지고 그걸로 하는 것이고, 전기 저항식 물질마다 전기 저항이 다르죠. 그걸 활용하는 것이 전기 저항식 지하 탐사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지내력 개념이 나오죠. 지내력 또는 지지력이라고 칭합니다. 지내력 또는 지지력 이렇게 칭합니다. 자, 지내력이라는 것은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지내력인데, 여기는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까지 문제는 2번밖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얘는. 그러면 먼저 나왔던 것이 저겁니다. 간접 진액 시험 말뚝박기 시험이었었어요. 얘가 정확히 이제 정확한 기억력이 없네. 이 6회인가 7회인가 그때 나왔었는데, 고어딘데 그때 나왔고, 그 다음 11회 때가 그 표있죠. 진위력 순서회가 이거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상식적으로 냈어요. 여기선 전까지는. 그래서 2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진위력 그거는 꼭 숫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진위력 시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진위력 시험은 직접 진위력 시험하고 뭐가 있다? 간접 진위력 시험 2가지가 있다는 게. 그래서 직접 진위력 시험하고 말뚝박기 시험인 간접 시험. 그러니까 직접 진위력 시험을 평판 지하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평판에다가 지하 하중을 간다 해서 평판 지하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다름 아닌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지표가 있으면 기초를 설치하려고 하면 땅을 팔 거 아닙니까? 터파기를 해가지고 얘가
기초가 들어올 예정 저면이 되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내력은 지표면의 지내력은 필요 없죠. 기초가 들어올 예정 이 저면이죠. 여기 지내력을 알고자 하는 게. 그럼 시험은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험 위치는 여기입니다. 지표면이 아니라 위치는 여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정 기초 저면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해 놓고 한다. 이것을 하중을 가하는 판을 제하판 또는 내하판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평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시험은 이게 제일 부드럽잖아요. 평판 제하시험이. 제하판 제하시험, 내하판 제하시험 이런 것보다 평판 제하시험이 제일 용이하니까 평판 제하시험이라고 문장은 불렀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시험을 하는데, 자, 거기 우측, 거기 보시면 41페이지와 같이, 41페이지와 같이 어떻습니까? 하중 틀을 설치해서 제하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제하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중을 가하는 걸 제하라겠죠. 제하를 가하는데 이때 그 매해 제하가 기억에 나오는 거예요. 한껏 매해 제하라는 것은 그러면 제하를 할 때 한 단계로 하는 게 아니고 제하는 5단계 이상으로 해야 돼요. 제하를 5단계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한 단계의 하중을 다 가해서는 안 되고 몇 단계? 5단계 이상으로 제하를 하라 이 뜻입니다. 5단계. 그래서 10kg 유톤 이하 또는 예정 파기하 중에 얼마? 5분의 1 이하로 하라 이게. 10kg 유톤 이하 내지 그러면 10kg 유톤이 1톤입니다. 1톤 이하 또는 예정 파기 5분의 1 이하로 가라는 게 5단계 이상으로 해주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함에 있어서 조금씩 하중을 더 많이 가야 돼요. 공부량을. 맞죠? 증가해 가야 되죠. 막 공부하다가 첫 주부터 막 첫날부터 해가지고 공부 막 12시간씩 이래 하면 돼, 안 돼요? 짜증나가 그 다음부터 안 하죠. 초반 끝발, 개 끝발 하면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5단계 이상으로 제하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 제하를 하면서 이제 치마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때 저거 체크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미음에 나오죠. 허용된 총 치마량이 몇 cm다 했을 때 치마량을 측정해서 혹시 나오면 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총 치마량이 2cm, 20mm죠. 2cm에 도달 이때 하중을 거기 조금 깊이 해놨는데 그렇게 나오진 않을 수 있네. 그걸 꼭 외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극한 지지력의 3분의 1, 항복 하중 2분의 1 중 작은 값 이런 걸 막 외우려 하지 말고 이때 이것을 단기로 본다. 장기. 지금 하중을 장기간에 걸쳐서 했습니까? 단기간에 걸쳐서 했습니까? 한 10년, 20년 하중 간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단기 고체까지 단기 허용 진입력도로 하겠다는 게 뭘로 본다? 단기로 봅니다. 단기. 그래서 이 장단기 이걸 고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기본적인 시험은. 우리가 주택관리사 하는데 우리가 주택관리사가 집안 조사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개념만 알면 되니까 단기 허용 진입이라고 보고 이거에 2분의 1을 뭐로 본다? 장기로 보겠다는 게 장기 허용 진입력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안 나오면 자, 총 치마 2cm 도에서 그 하중을 뭘로 본다? 단기로 본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번 보세요. 시험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나오면 그걸 대비해서 이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41페이지 간접시 진행시험, 시험 말뚝 바뀌죠. 말뚝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시험 말뚝은 왜 박는가 하면 실제 말뚝을 밖에 없어 미리 하는 거죠. 이게 말뚝 길이라든지 아니면 지지력 있죠. 이런 것을 진해력을 갖다가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하는 것이 말뚝 박기 시험 간접 진해력 시험입니다. 그럼 얘는 말뚝을 때려 박아서 그 간임량을 측정해서 진해력을 구하기 때문에 직접이 아닌 뭐다? 간접 진해력 시험이라 해요. 그럼 현재 지하시험은 직접 하중을 가해가지고 측정했죠. 그래서 직접 진해력 시험이고, 얘는 말뚝을 때려 박아가지고 그 밑에 보십시오. 비읍에 보면 최종 간임량 5회나 10회 땅의 평균 있죠. 치마는 이 간임량 가지고 이거 가지고 진해력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직접 하중을 가했습니까? 안 가했습니까? 안 가했죠? 그래서 간접 진해력 시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말뚝을 때려 박아가지고 간임량을 측정해서 그걸로 진해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접 진해력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똑같은 조건을 해야 돼. 실제 그 집안에 박을 말뚝을 박아주라는 겁니다. 동일 조건. 그리고 자, 거기 니은에 보시면죠. 몇 번 이상? 3번 이상.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몇 번은 해봐야 된다? 3번은 해봐야 된다? 우리나라 3세판 좋아하죠? 아이, 가위바위보가 단판 승부하자 해놨고 단판 승부 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 1박 2일에 강호동 씨가 자주 했죠. 가위바위보 한번 하자 안 되면 3판 양승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3번 이상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귿에 보면 학관, 자, 시험 말뚝이 이제 수직으로 박아줘야 돼. 학관 이제 수직으로 박아주시고 경사지게 박으면 안 돼. 그리고 연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휴식 시간 두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화 5회 또는 10회 타면 무슨 치마량 가지고 간임량 가지고 한다? 평균 가지고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타격 횟수는 5회 또는 총 간임량이 6mm 이하인 경우는 뭐다? 5번 때려 박았는데 간임량이 6mm 이하는 거부 현상으로 본다는 것은 밑에가 안반이라는 거예요. 안반. 밑에가 안반이라는 거예요. 6mm 5번 때렸는데 6mm 이하 되면요. 그 말뚝 표면에 있죠. 말뚝 끝부분이 문드러지거나 안반 표면 부분이 약간씩만 깨지고 있는 것이지 안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여기에서 지문을 갖다 쓰고요. 답의 유도는 어떻게 되는가? 나무 말뚝 이렇게 낸 거야. 시험 말뚝에. 나무 말뚝은 부패될 수 있죠. 상수면 이하에 박느냐 이상에 박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답은 다뤘습니다. 여기에서 답 다루기 좀 애매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험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420페이지에, 42페이지에 보면 무슨 치마? 부동 치마 개념이 나옵니다. 부동 치마. 자, 부동 치마라는 것은, 자, 안 입을 자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등은요, 저기서 쓰는 용어에 부등은 토목 쪽에서 쓰는 거예요. 건축은 부등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부동입니다.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이게. 자, 그러면 건물을 지어놨는데,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줄 때 이런 건물을 지면요, 땅 위에 건축물이 없다가 건축물이 지어졌죠. 무게 때문에 치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치마, 일정 치마가 생기면 관계없어요. 보통 한 3년에서 5년 가까이 치마가 이루어져요. 건물 지면. 기존 건물이 없었던 곳에다가 하중을 가면 집안이 안 다져져 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치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정 치마가 생기면 관계없는데 동일한 치마가 아닌 부동치마. 그럼 부동치마가 생기면 되잖아요. 자, 부동치마, 한쪽에 많이 치마가 한쪽에 이렇게 적게 치면 이 건물이 어떻게 기울어지죠? 맞죠? 건축물이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짐이 발생합니다.
그럼 기울어지면 그걸로 끝나네야? 아니죠. 건물에 강제 변형이 생기잖아요. 한쪽으로는 잡아당겨지거든. 이쪽으로는 인장이고 이쪽으로 압축 생깁니다. 건물에 변형이 와요. 변형이 오면서 자 건축물에 변형이 옵니다. 건물이 오면서 크랙이 생겨요. 그럼 창문이 이렇게 있었으면 크랙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하면 자 인장력 잡아당기는 반면에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균열이 생겨요. 이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세요. 건축물이 있죠. 아파트가 있는데 같은 라인에 같은 흥결이 계속 발생하죠. 그럼 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한 집만 생기면 관계없는데 같은 라인에 동일한 결함이 막 생기고 있다. 그럼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빨리 판단해야 돼. 자, 그래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럼 균열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생겼다. 화장실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타일이 뭐가 균열 가면서 타일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죠. 마감재가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마감재 이 변형이 생깁니다. 마감재의 탈락이라는 것은 변형이 생기면서 균열 사이로 뭐가 됩니까? 누수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심해져 기울어짐이 심해지면 나중에 건축물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의 붕괴까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동층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네. 보강해 줬나? 저 서울 쪽에 있잖아요. 제2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지하를 했거든. 근데 파고 아파트 단지 밑을 통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침하가 생기거든요. 심각하던구만 그 아파트 설정 봐도 그 몇 년 안에 붕괴되겠던데? 보강 안 해주면? 많이 버티면 몇 년 버티겠던데? 내가 딱 보니까 그 상태에서는 제가 대충 보면 맞습니다. 그 몇 년 버티면 많이 버팁니다. 아파트 몰라 보강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과관계 설명하라 이랬거든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일반인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방법은 이겁니다. 건설 전과 건설 후 있죠? 뭐가 지나가면죠? 주변에 대형 건물을 지면 너들이 건축물 축조하기 전과 후를 정확히 명확히 해놔야 돼. 맞죠? 아니면 누구 입회해 놓으면 되죠. 너들 주장이잖아 이러면 안 되면 입회하에 놓으면 됩니다. 그럼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과관계 그럼 너들이 증명해라 아닌 이유를 이래 되는 거죠. 판사가 보기에 우리는 이렇게 자료를 전까지 해왔으니까 이제 우리 전과 후다 이거야. 너들 공사하기 전과 후 이걸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 그럼 아닌 이유를 니들이 그 건설이 하는 쪽에서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알아. 자기네들 걸로 생겼다는 거 발뺌해야 되잖아. 맞죠? 지하철 뚫면서 생기고 다 맞거든. 난리나고 빡빡 우기는 거야. 자, 보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부동치마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실 부동치마의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은 1회 때하고 15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두 번 나왔어요, 원인은. 집안이야.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서 보면 집안이 연약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집안에 건물을 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경사집안. 그리고 이질지층, 지층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낭떠러지에 건축됐을 때, 그리고 일부 정축이 이루어진다. 정축이. 그래서 일부 정축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이 있을 때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있는데 동일한 올리면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올리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저 리모델링 하죠?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직 정축을 허용했잖아. 일정 정도 몇 개 층까지죠. 수직 정축을 허용했는데, 그래서 수직 정축 허용을 했는데 과연 그 이전에 수직 정축을 할 걸 생각해서 건물뼈대를 설계했는지 설계했는지 뭐지? 여러분이 느끼기에 우리 아파트 뼈대가 그렇게 안 강할 것 같다 그러면요, 이 모델링 축 하면 막 아파트 가격이 뛰잖아. 맞아? 파시면 돼요. 새 거 사지 말라고. 맞죠? 헝그르삼이가. 그리고 앞으로 장수형 주택을 사야 돼요. 장수형 주택을. 법에서도 장수형 주택 사라고 공부하잖아요. 주택법에서. 장수형 주택은 뭐가 장수형 주택인가 하면, 혹시 중개사 배우신 분? 아무도 없어요? 주택법에 장수형 주택이 나오거든. 여러분들 2차를 안 배우니까. 장수형 주택이 라멘 구조입니다. 라멘 골조. 벽식 구조는 장수형 주택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주택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장수해야 됩니까? 단명해야 돼요? 맞죠? 짧은 것도 길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장수형 주택이 이제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죠? 일부 정축. 그리고 지하수의 뭐다? 변경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을 빼내는 공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독일 이런 데는요, 물을 안 빼내고 공사를 합니다. 물이 있는 그 상태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보통 지하수가 땅에는 흙이 60에서 한 70% 전후 차지하고요, 물이 30에서 40을 차지하거든요. 물을 빼내면 공급을 메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침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홀 이런 거 막 생긴 거 있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물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하수도관 같은 게 흘러가면서 물이 셀 수도 있거든. 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에 구멍이 있거나, 그 다음에 매운 땅 뭐다? 흙막이. 그래서 매립지가 안 좋은 거예요. 매운 땅 흙막이나. 그리고 이질 지정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정,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안 좋아요. 이종 형식 기초 이런 거 있죠? 다 안 좋은 거예요. 부동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테스트 한번 바로 해보세요. 한쪽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직접 기초하고, 한쪽은 운동화 신고, 한쪽은 말뚝 기초하는 거예요. 하일 신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다 보면 느낄 겁니다. 와, 이종 형식 기초가 좋지 않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걸 보시면 된다. 그럼 대책은 집안에 대한 대책이 있고,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 보시. 기초를 굳은 집안에 어떻게 지지시키라. 직접 기초로 하더니죠. 지지를 시켜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찰 말뚝을 사용한다. 요거 가지고 2회 때 시험 출제를 했었습니다. 2회 때. 마찰 말뚝 사용을 피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겁니다. 자, 보통 여러분 이거 봅니다. 연약 집안에 보강합니까? 안방과 같은 경질 집안에 보강합니까? 연약 집안이죠. 마찰 말뚝은 무슨 집안이다? 연약 집안인데, 연약 집안에 사용하는 거예요. 말뚝은 연약 집안에 박는 거죠. 맞죠? 안반에다 말뚝 박는 사람 좀 독특한 성격이 소유자겠죠? 맞죠? 그냥 집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하실을 설치한다. 온통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무슨 집안? 연약 집안. 니은, 디귿 있죠? 이건 연약 집안이 하는 거예요. 연약 집안이. 기초 사용관을 연결해 준다 했죠? 지중보 시공해 주라 이겁니다. 이것도 뭐다? 연약 집안. 연약 집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연약 집안. 그러면 당연히 자축해 봅니다. 집안에 대한 대책은 다 뭐다? 연약 집안이다. 자, 42페이지. 42페이지죠? 집안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뭐다? 연약 집안이죠. 경질 집안을 대책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반에 지을 땐 대책 세울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 봅니다. 상부 구조. 건물을 어떻게 경량화하라. 자, 무거우니까 침하됐지. 경량화하라,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뻘 위에 이제 망둥이가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거기 저 뻘에서 저 망둥이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망둥이 맞죠? 낚시 이래가지고 탁 아니죠? 뻘 위에서 이렇게 낚시가 잡는 거 그거 망둥이 맞죠? 사람이 빠지지 망둥이가 빠진가? 그럼 경량화하면 안 빠진다 이거죠. 그리고 건물의 강성을 높여서 뭐다? 일체 강성은 높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 높여야 돼. 강성을 높이라는 것은 강접합으로 하는 겁니까? pin접합으로? 강접합으로 하는 거죠. 강접합. 자, 그리고 평면 길이는 어떻게? 짧게 하고 이웃 건물 거리는 멀리 배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중량 및 하중 균등히 배치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리얼에다 써놓으세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리얼입니다. 건물의 중에 하중을 균등히 배치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뻘에서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바로 서가히 빼려고 하면 안 빠져요. 집중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누우셔야겠죠? 뒤로 이렇게 슬쩍 누우세요. 그러면 몸무게가 분산되죠? 그때 다리를 쓱 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옆에서 꺼내주려고 옆에 가서 하면 무게가 두 배로 증가돼. 자기가 또 빠져. 빼주려고 한다. 그래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